요즘에 물가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대문자 2, 정말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주말 지나면서 했던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메이저 정유회사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정유사의 생산 늘려라 압박선 보내고 있죠. 면세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유럽은 가스 배급제까지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말 전시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탈석탄을 제일 앞줄에서 외치던 독일은 석탄 수입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중국하고 인도는 이때다 하고 헐값에 러시아산 원유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난, 살아남아야 하는 각국의 대응 방식은 어떨까요? 또 총체적인 대안은 없는 건지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경제 언박싱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바이든 예. 대통령이 지난주에 정유사에 정유 능력이 있으면서 이거 안 캐내고 유통 안 시키면 혼내줄 거야 이런 편지를 보냈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뭐래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원래 물가잡이에 어떻게 보면 파수꾼은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의 힘만으로는 물가 잡기 어렵다 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는 기조가 생겼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곧 있으면 선거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 인기가 너무 없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강경한 발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막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정유사들이 시추를 하기 위해서 즉 추가적으로 석유를 캐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3, 4년 동안 시추 허가로 추가로 받아간 건이 6천 건에서 7천 건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허가를 받아가 놓고서 캐질 않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유가 기존이 그걸 캘 만도 한데 왜 안 하는 거냐 이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진짜 딱 정확하게 회사를 지정했어요. 엑손의 그 CEO를 지정하면서 하느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던데 왜 이렇게 그 석유 가격을 안 낮추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중앙은행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엄포 때문에 정유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스처를 취하신 거죠. 그래요.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미국에서는 당최 들을 수가 없는 얘기라서 제가 얘기하다가 코가 나왔는데 자, 기록적으로 높은 정유사의 수익률이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이윤이 과하다라는 생각은 아마 다들 할 거예요. 예. 캘 수 있는데 안 캔다. 즉 원유를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몸값을 최대치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 경제에서 이런 비판이 합당하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 정유사들의 어떤 맥락 그러니까 정유업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먼저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 더 많은 생산량을 제공할 경우 추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뜻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이든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잡았던 정책 기조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키우겠다라는 기조였습니다. 그게 대선 공약의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였거든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석유와의 작별을 고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정부에서 갑자기 일순간 몇 개월이 될지 1년 지속될지 모르는 이 고유가 기조만 보고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정유라는 것은 한번 시추를 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생산 여력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년 그리고 통상적으로 15년 정도를 그걸로 캐야 되는 계산이 나와야지만 수지타산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유가니까 당연히 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기조라는 게 사라질까 이런 건 당연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따라서 정유사가 고유가만 보고 dom빌 수 없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셰일 부분입니다. 셰일 같이 먼 미래를 본 투자들 같은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들을 더 많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투자자들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시설 투자가 일어나는 곳은 정말 한 뭐 10년 또 그 이상의 시계열까지도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쉐일도 지금 올드 패션이 돼버렸잖아요. 미래적인 어떤 신선한 키워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미국은 석유가 있어도 투자가 없고 석유를 캐는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캘 생각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까 그 중요한 얘기 하나 안 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네.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경제 활동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그 참 철학적인 고민이 있어요. 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 던지게 된 질문이잖아요. 예컨대 굉장히 그 귀한 약을 개발을 했다. 네. 그 약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데 네. 싸게 보급을 안 해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 때 항상 되묻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드려 볼게요. 다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라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라면이 러시아에서는 그 일반 명사화가 돼버렸어요. 국민라면이죠. 예. 네. 그 네모나게 생긴 그쵸. 도시락 라면이죠. 네. 예. 그런데 그런 라면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과반에 이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뿌듯하죠. 예. 다른 나라에서 과반을 점했고 독점적인 지위를 했다 하면 뿌듯해요. 그런데 그 만약에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시장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판단이 싹 바뀌어요. 그때는 이제 딱 들으면 네. 그 정보가 입력된 순간 요게 먼저 나오죠. 맞습니다. 한 박자 쉬게 돼요. 예, 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가격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라는 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장사하고 내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나보러 손해보고 장사하라는 거냐. 내 입장이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뭔가 폭리를 취했다 그러면 지금 다 어려운데 그러면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그냥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 있네요. 예. 그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주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요금, 물가 폭등기에 뭔가 요금이나 비용이 올라간다 할 때 마뜩치 않은데 그 밑단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분명히 정유사들하고 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유럽으로 한번 가보면 탈석탄의 대표 주자가 독일이었습니다. 해서 독일이 우리 친환경 에너지로 급하게 갈 거야라고 하더니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독일도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런 고백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 석유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이고 독일도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수급 체계에 대한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보니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와 다양한 원료 수급의 연료 수급의 체제를 다원화하긴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를 다 구축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올 겨울이거든요. 이 올 겨울부터 이제 에너지 대란이 날 것 같으니 당분간 석탄 발전을 계속하겠다고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독일이 하필 석탄을 선택했던 이유는 유럽에서 가장 석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갈탄 포함해서 그런 석탄의 산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구적으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말고 다른 데서 천연가스를 사러 간다, 석유를 사러 간다. 가보니까 옆에 프랑스 와 있고 이탈리아 와 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나 석유 사러 왔는데. 줄을 서시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원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옛날부터 독일은 석탄 비중이 높았던 그쵸. 곳인데 그러다 보니 다시 옛날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우리가 배추값 급등하면은 김치 이제 양배추로 담그다가 네. 양배추도 비싸진다 하면 단무지로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단무지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유럽의 리더들 또 미국의 리더 정치적인 위기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의 에너지난이 실제로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실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단전 단수 배급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 같은 그러니까 그 자가용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해서 지자체 단위로는 프리패스 대중 이용권 같은 걸 나눠줍니다. 관공서에서. 그래서 차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배급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단위로 할당을 하기도 하고 또 기업 단위로 할당을 하기도 하고 개인 단위로 할당을 하면서 나름대로 적정한 그 양만 소비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일찍부터 예견을 해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말라고 1990년대부터 소리 높였던 사람이 사실 미국입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라는 것은 값싸게 전력을 에너지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을 정치 외교하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파이프라인은 외교적인 주종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우리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수도꼭지에서 물 틀면 물 나오니까 우리 어느 순간부터 우물을 안 개발하거나 그냥 폐쇄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예전에 시골에 집집마다 펌프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에도 있었거든요. 네. 마중물이라는 게 진짜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왜? 물이 계속 나올 거라는 신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누군가가 우기면서 그거를 무기화하거나 아니면 권한화해서 충분히 자신의 이권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수도꼭지의 배신인데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을 미국이 일찌감치 우려해서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저렴하고 너무나도 편하니까 최근까지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추가 파이프라인을 더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마당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유럽의 많은 리더들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맥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새로운 양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창기에 마크롱 같은 경우는 원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외교적 중재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단순히 프랑스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아젠다에서 목소리를 내는 세계적인 리더십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유도 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내가 중재할 때니 제3국에서 만나서 협상을 해보자라고 유일하게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강경한 형태로 바뀌어버렸었어요. 네. 그래서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최근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느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정말 아주 큰 고초를 당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말씀을 잘못하셔서 네. 우크라이나인들은 푸틴에게 모멸감을 줄 정도까지 굴욕감을 줄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푸틴도 적당하게 이쯤 되면 나도 모양새 갖췄으니 끝내야지 하는 순간을 줘야지. 이러다가 장기전 가면 우리 올 겨울 못 난다. 이런 걱정이 다 내포하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양쪽 다 어지간히 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또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테고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에너지 수급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은 과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횟수가 줄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 날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라는 논평들도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은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결국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 뭐 선거 결과가 참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뭔가 다른 내용이 선거 이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벌써 슬슬 화해 무드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올겨울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지도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미국이 저렇게 아직까지는 강경할 수밖에 없는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소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프랑스도 이번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신승을 해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총선에서는 또 과반 성공을 못했잖아요. 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에서 지도자로 가지고 있는 입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발언의 결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독일이나 프랑스가 절대적인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원유를 쓸어 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중국 경제도 사실 이렇게 원만하지 않아서 옛날보다 석유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쌀 때 좀 사둔다라는 느낌마저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놓고 오히려 더 비축률을 늘려가는 기조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원래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석유 수급을 했던 1순위 국가가 사실 사우디였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 석유를 많이 사왔었는데 이 순서가 또 바뀌어버렸죠. 지금은 러시아에서 더 많이 사오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절대 이번 전쟁에서 뭐랄까요? 완전히 수세에 몰리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 세계 G2 국가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을 많이 꼽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은 절대 G2가 아니고 왜요? 러시아여야 된다라고 저는 옛날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거는 새로운 주장이에요. 우리 한동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며 네. 이 새로운 부상하는 권력 중국이 미국에게 계속 대들 거야라고 했잖아요. 네. 러시아 등장했어요. 네. 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패권 국가라고 부르려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완벽하게 자존, 자립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에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돼요. 첫 번째가 먹거리, 곡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지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지금 완벽하게 이 두 가지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군데밖에 없죠.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과 러시아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요. 외국에서 에너지 수급을 받지 않으면 셧다운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의 절반을 중국이 혼자 갖다 써요. 뭐 석유도 말할 것도 네.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나라에다가 농산물 수출해 주는데 아닙니다. 중국도 농산물 수입 국가로 바뀐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라는 나라는 완벽한 자립 자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런닝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런닝메이트가 바로 러시아예요. 자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수월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육로든 뭐든 간에 그런 게 있고 또 바로 위에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러시아가 있잖아요. 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혼자 대응하기는 정말 녹록지 않고 반드시 런닝메이트인 러시아가 살아줘야 둘이 같이 있어야 자기가 목소리를 내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 전쟁이 뭔가 러시아에게 크게 안 좋은 이미지로 끝났다 그러면 푸틴이 그 자리에 못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러시아 전국이 뒤숭숭해졌을 때 그 다음 전국에 등장한 그 세력들이 친중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어려운 러시아에게 지금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사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부 중국의 홈쇼핑몰이라든가 중국의 이제 유통상인들은 네. 국경 넘어서 러시아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국제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물품들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보따리상이 그쪽으로 진출했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요즘 위안화가 좀 강세로 바뀐 이유가 러시아인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위안화가 또 필요해진 거거든요. 아하. 바로 이런 맥락들이 네. 좀 작용하고 있죠. 중국 그러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순방치 않을 수 있겠어요.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렵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이 러시아를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톤 할 때 우리 중간 지점에서 그 파란 물 같은 거 건네주는 네.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서방 제재는 무용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네. 대목입니다. 사실 이제 스위프트라고 해서 금융 제재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제재들을 통해서 계좌를 묶으면 요즘은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에게는 나름대로 뼈아픈 상처를 입히고 있고 입혔던데 성과를 보였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우리 바로 위에와 관계가 있으니까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경제 제재라는 게 몇 개월 만에 백기투항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 경제 제재로 뭔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뭐 몇 년 이상의 그 제재가 꾸준히 들어가야 되고 이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핵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도 기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멘텀으로 작용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워킹을 하려면 작동을 하려면 일단 그 경제 제재가 아주 똘똘 뭉쳐서 그 나라를 진짜 고립시켜야
되는데 그 고립시키기가 지금은 안 되죠. 러시아는. 네. 러시아는 고립시켰다가는 큰 상처를 받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고 등짝 스매싱을 여럿이 하고 있는데 손바닥이 더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눌까요?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